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기 비스마르크 이야기가 있죠. 비스마르크가 정치라는 건 비센샤프트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쿤스트라고 이제 아트라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오래된 그 지혜예요. 그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의문이 왜 정치는 전문가가 없는가 그러고. 그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찾아갔죠. 프로타고라스가 스승이었어요.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위대하고 프로타고라스는 소피스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는. 그랬더니 프로타고라스 답변이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냐 하면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정치의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논아줘가지고 전문가가 없게 만들어놨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가 전문가가 있으면 독재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정치에 관해서 다 안 되면. 그렇죠.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한테 가면 대부분 그 사람들 의견을 따라야 하잖아요. 전투에 참여한 나라를 제외하고도 많은 나라들이 저걸 했어요. 우리나라 식당에 뷔페 많죠. 뷔페 식당. 그게 6.25 때 들어왔어요. 6.25 때 스웨덴하고 스칸디나비아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의료 지원을 했어요. 병원선 배를 하나 보내가지고 배에서 의료를 했는데 그때 처음 스몰 가스 보드라는 게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규모가 작아요. 그 스웨덴에 가면 요거 한 4개 정도 책상 정도 해가지고 늘어놓고 거기다 뭐 간단하게 먹는 그런 음식인데 우리나라 취미에 맞았어요. 그게 막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병원을 하나 기증을 했어요. 종합병원을 메디컬 센터라고.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그 메디컬 센터 병원 내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스몰 가스 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값도 싸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잘 갔어요. 근데 그게 알려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게 퍼져가지고는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가 스몰 가스 보드 강국이더라고. 무슨 뭐 골프 강국이고 무슨 그러는데 스몰 가스 우리가 뷔페 강국에 우리나라만큼 화려한 뷔페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영국 같은 데서는 영국에서 별로 그 뷔페 같은 거 별로 저거 안 하는데. 오케이. 이 세계하고 전에 내가 세계의 발견이라는 강연을 하나 한 일이 있는데 영국에서 그 책으로 나중에 냈어요. 모노그래프 같은 걸로 영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또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 세계가 한국을 발견한 게 이 전쟁 아니었나 싶어요. 저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 들어간다니까 시민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 그러고 그게 일본 무슨 말을 쓰나 일본 말을 쓰나 뭐 인도 말을 쓰나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영국 내각에서 영국은 이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이 전쟁에 들어가니까 영국은 이건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고 내각에서 토론을 했어요. 전쟁 난 지 3일 만에 내각에 이제 안건이 올라왔어요. 영국도 참전한다 안 한다. 뭐 참전은 당연히 하죠. 그런데 강요 중에 대부분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러고. 그랬더니 거기 배석하고 있던 외무성의 관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설명을 해서 그때 알았대요. 한국이 거의 몰랐는데 아마 수천 년 역사상에 세계 정치의 화두의 중심에 올라간 게 처음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그걸 세계가 한국을 발견하고 한국은 처음 세계를 발견한 걸 1988년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쓴 게 있어요. 근데 세계라는 게 뭔가 하는 게 참 재밌죠. 세계라는 거가 이제 지리적인 세계도 있고
지적인 정신적인 세계도 있어요. 자기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 어항 속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그 세계가 그걸로 세계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놀리느라고 일본 사람들은 우물 안에 고래라고 그랬어요. 등치는 고래인데 세계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좁은 세계. 그게 이제 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한국 전쟁에 굉장히 큰 연관이 돼요. 어떤 세계를 생각하나 하는 게 그 처음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에 나오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가 이렇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바깥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모르다. 바다가 있고 근데 그 바다 밖에 이거는 뭐가 있을 텐데 그거가 뭔지는 요 들어오세요. 저 우리 저 여기도 네. 우리 저기 우리 라기영수 선생은 저의 아들입니다. 예, 우리 아들. 아직 미혼. 잘 좀 봐주세요. 그 바깥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라는 게 한국 전쟁 일어나기 전에 뭐가 우리의 세계였냐 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요. 한국의 세계라는 게 그 근세에 들어오면서 세계가 엄청나게 분열을 해요. 우리 세계라는 건 중국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바위에 새겨 있는 글자가 나오는데 잘 안 보여요. 기봉강산 홍무 1월 그렇게 새겨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안 나와요? 이게 약간 깜빡깜빡하는데 전혀 안 나오네. 아니, 네. 지금은 그런데 또 기다리면 나옵니다. 나온다. 근세 들어오면서 세계라는 게 그 우리나라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이게 기봉강산 홍무 1월 그런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최익현이 그 귀양을 가는데 진도 가가지고 거기 그 산 위에 바위에다가 새긴 글이에요. 그러니까 기봉강산 기자가 그 봉한 나라 기자가 와서 드디어 나라가 됐다 하는 문명이 시작됐다. 중국 얘기요. 홍무 1월이라는 건 참 이분들의 세계가 어떤가 보세요. 저기 명나라의 연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망한 지가 얼마예요? 수백 년 됐잖아요. 그래서 다 알잖아요. 인조 때. 세계가 바뀌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중요 그 지식인들, 선비들의 주류 지식인들의 세계라는 거는 명나라였어요. 수백 년 전. 그게 세계였어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대마도 가면 거기 유배를 갔었잖아요. 거기에 그 최익현이 새긴 그 시가 봤죠? 알죠? 잘 몰라요? 그 뭐냐 하면 기자가 처음 왔을 때 문명이 오고 그다음에 그 세계라는 게 전부 다 그 명나라의 세계인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나 그러고 그런 그 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익현이 한국 민족주의자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중화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구병을 일으켜서 싸운 유생들의 대부분은 중화 세계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민족주의자로 생각을 하죠. 그 세계가 확 허물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허물어지고 등장한 게 일본의 세계입니다. 대동아, 오조 켜파 그때는 그 말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일본의 세계가 또 굉장히 단단한 세계로 생각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육당, 이광수 씨. 이광수 이런 사람이 춘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육당 같은 사람이 그 일본의 세계에 설득이 돼 있었으니까 이 세계가 이광수 춘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이마를 송곳으로 찌르면 바늘로 찌르면 일본 피가 나올 정도로 일본화해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일부로 근데 굉장히 민족 반역자 같죠. 안 그래요 사실은. 구라파 근세에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 사람들이 대영 제국의 틀 안에서 상당히 이득을 받잖아요. 아마 춘원이나 그 육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을 거예요. 그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 네,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 그러니까 총독부가 되게 검열이 심했잖아요. 일본 비롯해서 조선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광수 씨는 초반에는 맞아요. 민족주의였다가 이렇게 바꾼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록상 알고 있는 이광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를 과연 예, 예.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지 아니면은 강제로 아니에요. 이게 어.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식민지 국가에서 흔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죠. 예, 이게 인도 같은 스톡홀름 네루 아버지 같은 분은 자기 옷 세탁을 런던에 보내서 세탁시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인도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압제를 300년 받았는데도 그 영국적인 가치 그런 걸 굉장히 내면화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기봉강산 그런 얘기도 보면은 그래서 일화 하나가 그 선치는 참 다행하게도 후손을 위해서 일제한테 절대로 저걸 안 했어요. 끝까지 저항만 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친일 명단에 이름이 안 올라가셨다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학병 동원 기고 연설 하나도 아무튼 적극적인 저항은 짝비에 끝났지만 수동적인 저항은 오래 했어요. 근데 한번 전차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 그 춘원이랑 다 알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서로 아는데 춘원이 있대요. 춘원이랑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글라브라고 장갑 얘기를 했더니 영어 썼다고 빨리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그러더래요. 춘원이. 그래서 참 곤란했어요. 그렇다고 잘못했습니다 하기는 싫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일본 사람들도 있고 총독부 관리들도 있고 일본어를 안 쓰고 영어 썼다고 뭐라고. 예. 글라브가 아니라 그냥 영어 못 쓰게 돼 있었는데 영어 사용을 했고 나폴레옹 전쟁 때 러시아도 보면 그러죠. 그죠. 불란서말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귀족들이 전부 불란서말을 썼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게 나오죠. 불란서말을 써요. 엑스큐세 모아 그러니까 막 취소해라 빠르동 그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참 곤란해 있는데 총독부에 아주 그 높은 관리가 있다가 소래와 코먼센스잖아이까 그러더래요. 뭐 코먼센스라고 뭐 그러냐. 그래서 불어 자기가 그 총독부 관리가 영어를 쓰더래요. 써가지고 장면을 수습을 해서 그냥 우물쭈물 지내는데 속으로 저런 괘씸한 놈 그러고 별렀대요. 그런데 복수까지는 안 한 모양이에요. 해방된 다음에 그냥 우물쭈물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세계가 이렇게 우리나라 세계가 바뀌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전쟁도 바로 이렇게 분열된 세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본이 굉장히 오래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하기는 참 어려웠고 유사한 게 참 많아요. 일본의 식민지를 보면요. 특이한 면이 인종을 동일시했어요. 차별은 하고 억압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일시동인하고 선조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동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동화되기가 쉽고. 그래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야스쿠니 참배하는 것 갖고 노 대통령하고 고이즈미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빴는데 내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 왜냐면 야스쿠니 가는 거 내버려 두자고. 왜 그러냐면 야스쿠니에 지금 모셔 있는 A급 전범자가 일본 국민한테는 원수다고 일본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으니까 원수지만 우리한테는 참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가 하냐. 이 바보들이 멍청이들이 미국하고 싸움을 안 붙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일본 식민지다 그러고 이 녀석들이 중립을 지켰든지 아니면은 연합국 쪽에 가담했더라면은 만주국까지도 일본이 차지하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기득권 인정을 받으면. 근데 이 멍청이들 때문에 우리가 빨리 사실은 35년 만에요. 우리가 일본을 못 쫓아내요. 35년 갖고는 못 쫓아내요. 100년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100년 걸리면 쫓아냈는데 쫓아냈더라도 언어는 잊어버렸을 것 같아 생각에. 내가 제일 마음 쓰는 게 고맙게 그래서
일본 그 외교관들을 참 가끔 놀렸어요. 내가 거기 가서 나도 야스쿠니 가서 고맙다 그런다. 참 고맙다 그러고. 니네들 일본 국민들한테는 원자폭탄을 2번이나 선사를 하고 동경 대폭격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한국한테는 굉장히 여기 나오네. 저걸 잘 입힌 거다 그러고 은혜를 입힌 거다 그러고 그 역사의 그런 역설이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거꾸로 놀려주면 일본 사람들한테 놀려주면 지금 그 리비저니스트들한테 굉장한 충격이 될 텐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해요. 그다음 일화나 그다음 저기 노무현하고 고이즈미하고 친했어요.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둘이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서로 넥타이 풀고 평상복 입고 만나서 저걸 하자. 자기 측근들만 모아가지고 한 번은 제주도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 초청이 이부츠키라고 그러는 온천인데 아주 경치가 좋은 데인데 청와대가 못 간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왜 못 가냐? 가는 도중에 가미까지 기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 녀석들은 깐깐해가지고 원래 외빈을 초청할 때 장소는 초청국 호스트 국가가 정하는 거다. 그 외교 관리를 무시하겠냐? 그 외교부 갖고는 얘기가 안 돼. 그래서 대사하려면 나중에 대사하시려면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대사하실지 모르죠. 나중에 대사되면 절대로 통로를 상대방국의 외무성 하나만 잡아놓으면 안 돼요. 그 총리실이나 대통령이나 통하는 통로 하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외무성은 원래 까다롭게 굴어요. 그리고 진의 이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외무성을 제치고 그 관방장관을 하던 후쿠다 야스오라고 그 친구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데 친한 사이에 장소 가지고 싸울 거 없지 않냐.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걱정 말으라고. 외무성은 자기가 꽉 누를 테니까. 관방이 세요. 일본에서 제일 세요. 그럴 테니까 아무데나 네가 찍으라고 그래. 날 보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줄게. 그래서 찍으라고 청와대 보고. 내가 찍었다가는 안 되잖아요. 청와대 보고 찍으라고 그랬더니 못 찍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찍었다가 또 거기 가서 근데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그 청와대 사람들 보고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찬스냐. 거기 이부스키 가가지고 우리 참배 가자. 가미까지 참배 가가지고 기자들 다 불러놓고 위령제를 하자. 그리고 그 군국주의에 속아가지고 군국주의의 강압 밑에서 젊음을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 위로를 해주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한국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다. 일본을 한편으로 일본 젊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서 한편으로 군국주의를 비난하는 이런 거를 하면 먹힐 거다 그랬더니 상상력들이 없어 정말.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 했다가 오해받는다고 또 그러고 또 못했어요 결국. 이 세계가요. 이 세계가 그렇게 일본의 세계가 금세 부서지고는요. 이 세계가 분열해요. 하나는 미국의 세계하고 소련의 세계하고. 그래서 저번에 조선일보에 누구냐 뭐라고 하는 어수웅이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 내가 구라파 근대라고 한국의 전쟁은 왜 그러냐면은 구라파 근대에 2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평등하고 자유다. 그런데 평등하고 자유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이 맞게 만든 거를 거기다 프레터니티를 집어넣었다고요. 우애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살라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자유가 결국 화가 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그다음에 평등은 또 에이 나도 어디 딴 데로 간다. 우랄 산맥 있는 데로 평등은 갔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 아이디어하고 평등의 아이디어가 세계를 돌고 돌아서 38선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어수웅이가 그걸 재밌게 뜨다고 칼럼에다가 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인 투쟁이 아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전쟁이
구라파 근대에 모순이 여기 38선에 터진 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바로사 작전이 있죠. 1941년에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해요. 그때 이제 그 농담이 헤겔 우파하고 좌파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좌파는 마르크스 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우파는 이제 그 마이네케, 랑케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국가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래. 농담이죠. 내가 얘기한 것도 물론 농담인데 분열된 세계의 싸움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 얘기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1952년에 이중섭 씨가 그린 자기 빈 담배각에다가 그렸대요. 뭐냐면 그 제목은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는 두 마리의 야수인데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야수의 얼굴은 사람이고 흉기를 들고 있는데 발은 야수예요. 손이 있고 근데 꼬리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누가 하나가 죽든지 그래야 해요. 그게 저거예요.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거를 분열된 세계에 분열된 민족, 자유와 평등의 의미, 아까 그 어수응이 얘기입니다. 그게 38선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을 복잡하게 만든 거는 구라파 근대예요. 구라파 근대고 반면에 오래된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의 저주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은요 서쪽으로 확장해 왔어요. 그래서 태평양에 도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도 루스벨트 같은 사람은 아시아에 가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관심을 한 게 그 아시아로 진출이었어요. 필리핀 차지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거였어요. 반면에 그 러시아는 또 반대로 동쪽으로 확장해 왔어요. 근데 둘 다 뭐냐 하면 확장의 첫 번째 모티브는 경제적인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큰 저거는 그 골드 러시였어요. 금광이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양쪽의 확장의 주 수단은 철도예요. 철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국도 그 철도를 스탠포드 대학 가보셨죠? 스탠포드 가보면 그 스탠포드 주니어가 구라파 놀러 갔다 이태리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패시픽 레일웨이, 컨티넨탈 레일웨이 둘이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만나는데 스탠포드가 패시픽 레일웨이 그걸 확장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철도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나란히 중국인 노동자들의 무덤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하루에 간신히 살 만큼 빵 한 조각 정도 임금을 주고 중국 그 쿨리들, 중국의 대기근이 나서 온 그 쿨리들 동원해서 철도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랬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주말에 급여가 나오면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이 다 차지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나 어디 로스안젤레스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세탁소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나 하든지. 지금 살아있는 중국 이민들은 그때 그 로또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대요. 결국 거기서 못 나오고 그러고. 그러니까 로또를 뽑은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 네. 거기 전체 중국 사람들 임금을 다 한꺼번에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종족은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러고. 그랬는지 노름을 워낙 좋아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에요. 그 철도가 그러니까 그 서쪽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나가다가 인디안 땅 쏴 죽이고 뺐든지 속여가지고 뺐든지 그다음에는 루이지아나 이런 거 안 팔면 사고. 근데 안 팔기도 힘들더라고. 여기는 불란서 땅인데 루이지아나가 아직도 불어 많이 쓰잖아요. 그 지방에 가면. 근데 땅인데 안 팔면 뭐해요? 프랑스가 그거를 차지하고 운영할 적이 없어요.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알래스카도 러시아가 멍청해서 판 게 아니라 러시아가 그를 확장된 영토를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인구에서부터 기업 능력에서부터 군대까지. 그 능력이 없으니까 팽창하는 미국한테 밀려서 결국 다 뺏겼어요. 보면
저 텍사스, 아리조나, 알래스카 저번에 김정은이가 그랬다고 그때 미국을 신뢰한다고. 왜냐하면 남의 나라 영토를 뺏은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 역사 공부 좀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미국처럼 영토를 많이 뺏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미국 영토에 아마 한 4분의 1 정도는 뺏은 걸 거예요 남한테. 근데 또 뭐 필리핀 같은 건 또 독립을 빨리 시켜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러시아 쪽은요 처음에 모피 때문에 확장을 했어요. 모피가 구라파시 인조 모피가 없었으니까 그 비싼 값으로 팔리니까 상인들이 진출하면 군인이 따라오고 요새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저게 되죠.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되죠. 이 두 개가 저기서 만나요. 한반도에서 또 만나요. 38선에서 또 확장한 여기 이 사람 시베리아 철도 거기 가면은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저게 있죠. 시베리아 철도 처음 운행된 열차하고 종착지 저게 있죠. 이쪽은 서쪽으로 확장을 추구한 루스벨트 이게 니콜라스 2세 임페리얼 크루이스라고 그때가 이제 이 사람 때 가츠라 타프트 가츠라 미략 맺었다고 하는 그런 때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왜 38선이 생겼나? 그때는 아마 38선 같은 거 생각을 안 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1943년 전세가 이제 돌아서요. 돌아서서 연합군축이 승리를 승리의 전망이 보이기 시작할 때 미국의 국무성하고 영국의 외무성은 전후 처리 준비를 해요.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아놀드 토인비가 그때 그거였어요. 영국 외무성의 리서치 디파트먼트의 헤드였어요. 만든 문서가 있는데 아마 그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처음 나왔냐 하면은 한국을 신탁 통치해야 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말미에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은 거의 마지널한 중요한 건데 토인비가 서명을 한 문서에 보면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국은 근대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없다. 그걸 가르쳐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 공동체를 보면은 꼭 분열해가지고 싸운다. 그러고 한번 제대로 이렇게 같이 일을 못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 근대 국가에 관해서 경영에 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에 그때에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는 게 내가 본 걸로는 이게 제일 처음 신탁 통치 얘기가 나온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보면서 문서 보면서 되게 화났죠. 우리 5,000년 문화민족을 단군의 자손을 이 엉터리 역사학자가 그렇지 않아도 토인비 밉잖아요 하는 소리가 맨날 세상에서 아마 제일 엉터리 역사학자일 거예요. 토인비가 정말 그건 역사학자도 아닌 엉터리 역사학자가 사이비가 우리나라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게 화가 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한테 독립을 주면 나라를 반으로 가릴 거고 전쟁까지 할 거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맞아요. 근데 토인비는 그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예요. 그게 앞날을 이렇게 예견하는 게 역사학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날을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우연히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예측을 많이 해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들어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 말은 틀림없이 들으면 아마 토인비도 그런 걸 거예요. 엉터리인데 아무튼 이거는 들어맞았어요.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근데 근대 국가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보면 우리는 근대 국가가 군대가 있어야 하고 관료 사회가 있어야 하고 뭐 수도도 운영을 하고 전기도 운영하고 그게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서구라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대 국가라는 거는 인종이나 뭐 종교, 이념, 세계관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법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지키는 거를. 그러니까 구라파
근대 국가의 발전을 보면 구라파 사람들은 근대 세계에서 국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굉장히 큰 성취로 생각했어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 엥겔스 같은 사람 보면은 구라파에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민족은 5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그런 거겠죠. 뭐 스페인, 몇 나라 그 정도 5개 민족인데 구라파 그 국가를 보면은 단일 민족은 거의 없어요. 독일 같은 데가 예외인데 지금은 아니죠. 독일은 또 같은 민족이라도 국가가 다른 국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영국 같은 나라는 그 켈트에서부터 무슨 아이리시, 웰시, 스코티시 이런 적어도 4가지 민족이, 그다음에 노르만 섞이고 독일 민족 섞이고 바이킹 노르딕 민족 섞이고 원래 있던 켈트 있고 그런 그거를 함께 이루고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재미난 얘기가 세계에 전혀 없는 학문이 북한에는 하나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전혀 인정 안 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건 학문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북한에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인종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은 근대 국가의 국민하고 인종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시대차 아나크로니즘이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민족이 어떤 핏줄의 무슨 특징 같은 게 뭐 부족하됐다. 근데 그 대학에 인종학이란 과가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인종학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거 유일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북한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통일의 개념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같은 인종이다. 미국이나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 그 여자들이 깜둥이하고도 결혼한다 그러는, 깜둥이 중에 아랍도 들어가요. 그것도 깜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건요 나치스 때 많이 유행했어요. 나치스 학자들은 인종학이라는 걸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생학, 유제닉스라고. 그리고 피를 섞고 미민족 간에 결혼하는 것 같은 거 맹렬하게 반대했죠. 특히 유태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종학을 보면은 우수민족이 있어요. 위버맨슈가. 그 다음에 운터맨슈가 있고 하급 저게 있어요. 슬라브. 이거는 하급. 그 다음에 운맨슈가 있어요. 비인간이. 집시, 유태인. 이거는 죽여버려야 없애버려야 빨리. 인종 청소의 대상인 운맨슈가 비인간이 넌 휴먼 비잉이 뭐 그런. 근데 북한은 아무튼 그 단군 이래로 뭐 이렇게 이어온 그 인종 저게 있대요. 아무튼 그게 중요하고, 아무튼 같은 민족이라는 게 로마 시대 때부터 그게 있어요. 보면 인종이 시민 개념하고 끝내는 게 빨리. 괜찮아요.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 봐도 로마 시민의 개념이 인종 개념이 아니에요. 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있잖아요. 성경에 유태인인데도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을족이든지 뭐든지 로마에서 법적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로마 시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구라파 근대 국가라는 건 여러 인종이 섞여 살면서도 그거 가지고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했던 게 종교 가지고, 그게 아주 중요했어요. 종교가. 내가 옛날에 1980년대 그때게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앞으로 이념이라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중세 때 종교 정도 의미밖에 없을 거다 그러고, 중요한 건 시장은 살아남는데 이념이라는 거는 중세 때는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조금 이제 50년대, 그렇지만 이 50년대는 달라요. 문제가 이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념 종교적인 차이가 결국은 함께 살기로 되죠. 서로 죽이다가. 낭트의 칙령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앙리 르키아트 같은. 그래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게 같이 살아요. 나중에 이게 첫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도전이 이념이었어요. 19세기 중반 이래로 이념이라는 건 완전히 국가라는 거를 부인하잖아요. 만국의 노동자요. 단결하라. 국가라는 건 부르주아 착취를 정당화시켜주는 저기에 불과. 근데 그것도 저기 같은 저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애틀리 내각, 노동당 내각 때 보면 공산당이 둘이나 있어요. 그 안에. 예.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드골 내각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나는 우리나라도 공산당 정도 그걸 인정해 주면 안 되나? 왜 안 될까 모르겠어요. 공산당도 하라고. 그래도 실상 그 아까 하다라고 있잖아요. 일본에. 일본 정당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정당이 시라고 그 공산당이에요. 자민당이나 뭐 민주당이고보다 사회당이고보다 괜찮은 당이 국가 보조를 안 받아요. 국가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그 거절하고 자기네 능력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는 그 이념 정당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난 그 몇 차례 노무현 정부 때 또 저게 아까 하다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하고 제일 같은 게 일본 공산당일 겁니다 아마. 그 제일 양심적이고 제일 깨끗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정의용 실장도 그 시하고 잘 알아요. 아예 또 신문에 잘 또 그건 저게 그냥 그 개인적으로 그러는 건데 이 그 저 공산당 왜 활용 안 하나 몰라요. 그리고 아까 하다는 워싱턴에도 지부가 있고 북경에도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없어요. 평양에도 없어요. 공산당 기관지인데도 평양에 못 들어가요. 원래 뭐 평양은 외국 기자 인정을 안 해주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근대 국가라는 게 단순히 뭐 부국 강병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기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토인비가 지적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현실이 됐어요. 이거 알죠? 독립행진곡이라고 박태원 6.25 때 월북했어요. 월북인가 납북인가 잘 몰라요. 반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령하고 문인들 동원해가지고 선전시키고 후퇴하면서 다 데리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박태원이 알죠?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그거 쓴 사람이고 그 아들이 평양에 가서 이 사람 그 자기 아버지 흔적을 추적해가지고 책을 썼더라고. 소설가 구보 씨의 평양 그랬던가 뭐 그렇게 썼는데 참 좀 많이 슬프더라. 뭐 확실한 월북 그건 모르겠어요. 월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알죠?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깊어라. 근데 이 전망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뭐냐하면 한반도만의 해방이 아니에요. 해방의 깃발이 날리는데 이게 그 저기 태평양 현해탄을 건너고 태평양 건너고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가지고 이 해방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얘기예요. 참 감동적인 독립행진곡인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시인 구상 여명도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이건 누가 시낭송하는 잘하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 러시아 히랍은 그거 그리스는 시낭송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 같이 해요. 우리 윤 선생이 한번 크게 낭송을 하면 어떻겠어요? 멋있게 하죠. 그래서 화면이 나갔다 아이고 그게 문제구나. 아이고 나는 여기서 혼자서 나가서 한번 전해볼까요? 남았네. 나와서 한번 전멸이 된 예, 전멸이에요. 이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불안한 여명 2 동이 트는 하늘에 가마귀 날아 밤과 새벽이 갈릴 무렵이면 카스바 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긴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이윽고 북이 울자 원안에 이끼 낀 성문이 뻐개지고 구렁이 잔등같이 독이 서린 한 길 위를 횃불을 든 시빌이 깨어라 외치며 백마를 날려 말굽소리 창칼 부닥치어 살기를 띠고 백성들의 아우성 또한 처연한데 떠오는 태양 함께 피토하고 죽어가는 사나이의 미소가 고웁다. 잘했어요. 옛날 운동권에서 저게 실력이
학생들 선동에 실력이 있는. 이게 또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왔어요. 하나가 그렇게 굉장히 밝은 미래를 시베리아, 황막한 시베리아, 해냈탄 태평양 건너 해방의 메시지를, 여기는 그냥 그 필터하고 죽는 얘기.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서로 엇갈린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방이 됐을 때 아마 이 사람은요, 구상은 이거를 북한에서 발표했어요. 북한에서 이걸 이여명도라고 하는 이여명인데, 이여명도가 그렇게 밝은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데 그냥 김일성이 대로해가지고 잡아가두고 다 찢어버리고 반동이라고 감옥소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몰람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땠나? 이 구상의 이야기가 맞나? 아니면 박태원의 이야기가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좋은 때 태어나서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해방도 경험을 하고 해방 직후도 경험하고 한국 전쟁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아마 상당히 다르지 않나. 선생님은 해방됐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0년생이니까 5살. 기억해요. 위안부하고 징용 그런 거 같은 거.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해방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저 행진회가 뭐 저거 하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해방이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일 큰 그 비극이 우리가 사실은 전승국에 끼었어야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리소스가 없고 힘이 없는 나라가 식민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처절하게 투쟁한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상해 거기 가보셨죠? 홍구공원, 그죠? 윤봉길 의사. 그것도 비디오 기록 영화를 해주더라고. 폭탄 던지고 하는 장면을. 참 감동적이잖아요. 재미있는 대조가 뭐예요?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고 전승 기념회를 해요. 모여가지고 크게 그냥 고관들이 올라가서 연설하고, 중국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구경하고 있어요. 지네 나라인데도 재미난 구경 난 것처럼. 근데 이제 윤봉길이 거기서 폭탄을 던지는데, 이 사람이 야구 선수 출신이었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던져요, 둘 다. 그건 정말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어떤 운동, 스포츠 시합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두 개가 정확하게 거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감동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피나는 투쟁을 했으면 전승국에 당연히 끼어야지. 그게 못 끼는 게. 내 책에는 왜 우리가 전승국에 못 꼈나, 그것도 결국 토인비 같아요.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엉터리가, 사실 패전국은 불란서였어요. 자기네 항복을 했잖아요, 정식으로. 그 다음에 독일군 저걸 받았는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전승국이 됐다고. 그게 정치의 요술이에요. 그러니까 누사퐁 페르드 윈느게르, 윈느바따요, 누나퐁 페르드 발라게르 그러고. 근데 프랑스도 영국 가서 레지스탕스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좌우익 할 거 없이 드골 리더십 하에 함께 투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레지스탕스라는 건 볼 게 없어요. 보면은 한 25만 전부 다 따져도 독일에 저항했던 거는 25만 정도고 엉터리가 많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엉터리 레지스탕스가 앙드레 말로라더라고. 앙드레 말로가 커널 베제 대령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나온 거 보면 거짓말이더라고. 순 거짓말로 독일군이 다 패퇴하고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이름도 지가 져가지고 베제 대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상당했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해방을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또 미테랑도 엄청나게 협력했어요. 이제 독일군한테 협력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전세를 딱 보고는 빨리 돌아섰어. 빨리 확 돌아서가지고. 그러니까 25만이래니 그건 보잘것없는 세력인데, 드골의 리더십 밑에 함께 한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경우는 보면 내 책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도중에 서로 총질하고 죽였어요. 그 빈약한 세력이. 만약 그게 그리고 제각기 투쟁은 피나게 했어요.
윤봉길 뭐 상해 임정 있고 저 이범석, 홍범도 뭐 제각기 보면은 엄청나게 봉오동 전투 물론 막 많이 과장을 했지만 아무튼 일본의 정규군이 그 독립군 게릴라한테 패퇴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청살리 그때 그것도 만일 뭐 엄청나게 뻥튀기가 돼 있지만 그렇게 투쟁을 했으면 그게 만일 한 리더십 안에 통일이 됐었더라면 근데 안 그러고 서로 죽여 김자진 장군도 좌익이 죽였잖아요. 일본군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래도 뭐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만일 그게 그 통일된 리더십 밑에서 항일 투쟁이 됐더라면 김일성 같은 거는 그 다민족 저항체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독립군이라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북한을 해방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게 나는 불란서하고 큰 차이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순국에 끼었어야 해요. 그러면 분단이 안 돼요. 분단이 안 되고 그때에 통일된 독립운동 세력이 바로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 세력이 됐겠죠. 드골처럼.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임정이라고 해도 사실 미약했고 그러고. 근데 41년 아니 40 전에 나한테 그 문서가 있는데 이승만이 저기 김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보나마나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 그때가 우리 독립할 찬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을 해가지고 통일된 그 저항을 하자. 힘이 있다고. 여러 가지 그냥 굉장히 긴 문서가 있는데 어디 거기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못했어요. 그거를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제각기 나누어서 서로 죽이고 임정 내부에도 그렇게 파가 많이 갈려가지고 싸웠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또 싸우고 있어. 지금도 계속 그냥 자기 편은 다 괜찮고 남미 묘하면 막 덤비고 그러고 제일 우리나라 큰 위기가 공통된 기준이 없어요. 공통된 기육이 상대건 나건 간에 이거를 어기면은 이건 나쁜 짓이다. 이게 없고 우리 쪽이 하면 괜찮고 다른 쪽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이에요. 함석헌 씨도 그거를 아주 굉장히 저걸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해방 직후에 우리가 이제 그 군국주의 거기에 희생이 된 사람들인데 그 정신 상태를 보면은 군사에 굉장히 치중했어요. 이승만하고 김일성은 거의 비슷해요. 하는 짓이. 정책 노선을 보면은 그 에타티스트예요. 국가주의자. 시장이든지 시민사회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그거고 오타르키스트였어요.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외국에 의존 안 하는 경제를 만들자. 그러고 또 중화학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둘이 제일 공통된 게 뭐냐면 우선 강력한 군대를 가지려고 한 거예요. 군대를 하는 게 제일 김일성은 스탈린한테 빌고 우리는 또 워싱턴에 빌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강하게 갖는 거. 그리고 김구 보면요 우스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문서에 나오니까 우리 백범은 참 이미지가 좋지만 백범의 세계라는 건 어떤 거지? 미국한테 막 여러 차례 부탁을 한 게 무장을 좀 시켜달라고 무기를 많이 달라고 백범이. 근데 미국 사람들이 무기 뭐 하려고 그러면 무기를 갖고 중국에 가가지고 동북지방에 자기 그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장개석 편에 들어서 모택동 군대하고 싸우겠다고.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왜 그랬을까? 아마 이랬나? 중국 내전 동안에 우리 그 독립군들을 조직해가지고 동북지방을 우리 영토로 확보하려고 그랬나? 잘 모르겠. 왜? 근데 그게 뭐 미국 문서에 그대로 나오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게 됐어요. 그 김규식 씨가 제일 개탄한 게 독립운동이 정말 잘못된 거는 그 분열 때문에 그렇다. 늘 자기 팔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팔을 강화하고 상대방 팔을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투쟁을 하자 하고 2년을 못 간다 그러고 그것도 미국 문서에 나와요. 이분은 김석원 대령인데 이분은 미국 이승만 보고 총을 2만 자루만 주면은
그 이만자루로 그 형년들을 무장시켜서 북진해서 통일을 하겠다고. 말이 안 될, 그러니까 굉장히 인펀타일한 그런 저거예요. 그리고 북진 통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북진 통일을 하면 국경에서 뭐 하고 부딪혀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부딪히는데 그걸 그 두 강대국이 국군이 밀고 올라가서 통일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1950년에 중공군이 개입 안 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통일을 했더라도 유지할 수 있었나 몰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후퇴했어요. 그 주요 세력을 그때 후퇴했던 사람들 중에 김정일도 들어 있었고 성혜림도 그때 있었어요. 성혜림도 같이 그때는 뭐 국민학교나 다니고 소학교나 다니고 있었겠죠. 그래서 둘이 비슷해요. 둘이 그러니까 하나는 소련 의지하고 하나는 미국 의지했다는 것만 빼면 둘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생각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월가 같은 데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이런 건 해방시키고, 왜 식민지 해방 같은 건 미국이 주장한 게 식민지를 인정하게 되면 미국 자본이 쉽게 침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해방시켜 놓으면 미국의 그 강한 자본력이 세계를 지배하기가 쉽죠. 하나의 세계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그 소련한테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스탈린은 두 개의 세계였어요.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이 되는데 김일성은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다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둘이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무력이라는 게 빈약하고 제일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사단 정도를 지휘할 군사 지휘관이 없었어요. 양쪽에 모두 다. 우리 쪽은 대한민국 쪽은 주로 일본군의 위관급 많이 높아야 영관급 정도였는데 영관급이 뭐 사단 지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군대 다녔겠지만은 사단 지휘하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경영하고 그러는 게 엄청난 저게 필요해요. 그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또 중요한 인물들이 독립군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무슨 사단 같은 걸 지휘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은 더 열악해요. 기껏해야 빨치산 투쟁하던 사람들이에요. 유성철 중장이라고 있는데 북한군의 6.25 때 그 작전 참모장이었어요. 그 사람을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내가 초청해서 그 인터뷰해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전쟁 그 작전 처음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10개 사단 넘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 보전포 이게 다 있었어요. 제대로 갖췄어요. 봉군까지도. 그런데 그 유성철이 그거 만들어 갖고 소련 고문관한테 갖다 줬더니 고문관들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더래요. 뭐 시골 지서 습격하는 줄 아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가장 가만히 있으시라고 그러더니 지네들이 해줬대요. 전부 다 유성철이 얘기니까 뭐 다 지네들이 해줘가지고 자기는 뭘 했냐 하면 러시아 말로 해놓은 걸 한국말로 번역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양쪽 다 이 초강대국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전쟁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스탈린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38선의 의미라는 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소련이 합의한 선이잖아요. 두 세력이 맞붙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쪽 얘기하면 이념적으로 그 서구 불화파에 모순된 두 이념이 부딪힌 세력이고 두 초강대국이 맞아 있는 선인데 한쪽이 이걸 부셔봐요. 다른 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북한을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우호 조약 맺자고 김일성이 여러 자리 했는데 스탈린은 거부하고 기껏 문화 무슨 그런 정도 조약을 맺었어요. 북한 때문에 부담을 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김일성은 굉장히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는 잠도 못 잔다고. 왜 그러냐면 49년에 중국 혁명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큰 찬스가 온 것 같거든. 나만 형편없고 군대 무장 형편없고
미국 여기 있는 고문관들은 한국군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킨다. 그건 소련 그 정보 보고에 나와요. 고문관들 맨날 놀기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고 한국군 병력 군사력이라는 게 형편없다 그러고 비행기 한 대도 없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김일성은 지금 치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스탈린이 안 해주니까 자기는 뭐 지금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 있다고 그런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스탈린은 안 된다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1949년 겨울에 모택동이 그 스탈린하고 회의를 하려고 막 여러 차례 발했는데 스탈린은 이리저리 피하고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 하면 국공내전 때에 장개석 정부를 인정해 줬었거든요. 공식으로. 장개석 정부를 인정해주고 동북지방에 엄청난 이권을 차지했어요. 려순, 대련, 그 동북철도, 그 만철 이런 것 같은 거를 소련이 그 엄청난 이권을 차지했어요. 장개석은 당장 내부에서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소련 달래느라고 양보를 많이 해줬죠. 근데 그 지금 동북지방이라는 거는요. 소련이 구라파의 그 폴란드 회랑이라고 부르는 지역하고 같아요. 외부 세력이 만일 동쪽에서 소련을 침범한다면 동북지방을 가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거기 이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모택동이 이기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스탈린은 참 다급해서 이게 두 나라가 계속 두 쪽이 계속 싸워야 자기네가 이권을 차지하는데 한 놈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모택동을 막 달랬어요. 화해해라 그러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위협을 많이 해. 니네가 이걸 중국을 다 차지하면 미국이 가만 안 있는다. 미국이 너네를 칠 거다. 그러니까 하라. 근데 모택동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자꾸 회담을 하자고 와요. 근데 뻔하지. 회담을 하면 그 동북지방 그거 돌려달라는 거거든. 스탈린은 주기가 싫은데. 이리저리 피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모택동이 소련이 12월에 스탈린의 생일인데 생일 축하를 하러 온다고 그러는 거나. 그러니까 도리가 없이 와서 회담을 하는데 그걸 안 해주려고 스탈린은 말 안 해줘. 나중에는 그 모택동이 일찍 와가지고 스탈린 생일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3주일을 기다렸어요. 모스크바에서. 한 번 회담하거나 회담을 안 해줘. 그러니까는 모택동이 전화를 걸고 한 번 만나게 해달라. 스탈린 바쁘다고 못 만난다 그러고 그러면 전화라도 해달라. 근데 지금 뭐 딴 데가 있어서 전화도 못 받는다. 모택동은 그 정도로 그랬더라고. 근데 어느 날 확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 모택동이 주울리한테 전보를 치고 미국하고 수교 교섭을 탐색해봐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스탈린이 이제 깜짝 놀라. 그 전보가 가면 다 훔치니까 우리도 다 하니까 뭐 그 훔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달라요. 만약 미국 자본이 동북지방으로 들어오기로 시작한다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소련의 GDP가 미국의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본력, 기업 능력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을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양보를 해줬어요. 거의 다 돌려줬어요, 동북지방은. 그 대신 이제 뭐냐 하면 일본을 적으로 하는데 조약을 맺는데 일본하고 일본의 동맹국을 전부 적으로 양쪽이 공동의 적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적으로 안 넣었지만 일본의 동맹국이라고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김일성한테 그 타전을 해요. 모스크바로 와라 그러고 거기 있는 자기네 군사고문관 보고 김일성의 남침 준비를 시작해라 그러고. 김일성은 그냥 신나게 뛰어와서 그게 뭐냐 하면은 모택동에 그때 제일 급한 문제가 뭐냐면 대만 해방이에요. 근데 대만을 2번 침공을 했는데 다 졌어. 장개석한테. 왜냐면 육군은 우세한데 공군이 안 돼요. 지금 저거 있죠. 쾌모이 마저도 그거 있잖아요. 침범했다가 다 지고 저걸 했어.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스탈린 보고 해군하고 공군 이걸 좀 지원해달라. 근데 스탈린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분열시켜놔야 사회주의 진영에 두목이 둘이 안 생기는 문제가 있죠. 자기 그 리더십에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중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돼. 근데 적어도 한국 그 전쟁을 일으킨 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은 중국을 봉쇄해버린 셈이지. 스탈린의
그러니까 저기 전쟁을 해가지고 제일 손해 본 게 스탈린이다. 키신저가 그러는데 안 그래요. 타이완이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스탈린이 아니면 못 살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든지 망해요. 근데 스탈린 모택동이 막 조르니까 대만을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군사력으로 하면 미국이 또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늘 이제 위협하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내전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아주 유능한 선전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선전을 통해가지고 대만에 내란을 일으켜서 통일을 할 생각을 해봐라. 놀리는 거의 모택동은 그걸 자기를 놀리는 걸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을 자기 통솔 아래 그냥 둘 수가 있죠. 자기한테 의존하는. 중국은 국제적으로 아무 역할을 못 하게 되고 그러리라 하고. 그다음에 대만 스탈린 계산에 제일 들어맞은 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칠함대 보내가지고 대만 해요 봉쇄해 버린 거예요. 대만은 물 건너갔어.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살아 있어 대만이. 그건 거의 기적이에요. 스탈린 그러니까 저 대만 사람들은 스탈린한테 고맙다고 그래 사실은. 스탈린 아니면 그건 뭐 날아가는 거였는데 근데 김일성이 오니까 이제 해라고 그 전에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필요한 무기는 다 대준다 그러고 뭐든지 저거 해라.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전쟁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엄청나게 큰 군사적인 우위로 한꺼번에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 근데 스탈린 생각은 나는 그걸 장기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신저가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련, 중국이 합쳐가지고 한국 전쟁을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중국, 소련, 북한 합쳐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은 완전히 배제해 버렸어.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있는데도 안 알려줬어.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제일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 7, 8월 때 북한군이 계속 공세적이죠. 거의 이겼다. 낙동강 교두보 빼놓고. 모택동이 근데 세력은 약해요. 자꾸 약해져. 북한군의 공세라는 게. 모택동이 그때 자기네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안 해요. 안 받아요. 근데 왜 안 받냐? 소련이 싫어해요. 중국이 그때 개입하는 걸. 이거 한국 전쟁의 벤추어를 자기가 주도하는 김일성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로만 하고 싶었나 봐요. 사태가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밀리니까 그때는 또 모택동을 시키는 거라. 키신저는 그거 몰랐다고. 자기네는 모스크바하고 모택동하고 사이에 그런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근데 한국 전쟁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제일 사실은 제일 주동적인 나라는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무기 다 대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러니까 기갑부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2차 대전 저걸로. 그다음에 제일 뭐냐 하면 남한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화회담을 제안을 하고 그 평화회담 조건에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조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탈린이 그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소련 문서 보면 그걸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하면 봐라 우리는 평화 교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전쟁이 된 거다. 그런 식으로 몰고 처음에 옹진반도 정도를 침략을 했다가 남한군이 반격을 하면 자기가 침략한 거는 감추고 남한군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을 한다 하고 해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세한 전략적인 지도까지 다 나와요. 문서에 보면은. 이제 커밍스 같은 사람 엉터리 내란이었다는 건 진짜 엉터리예요. 근데 시키고 하나는 딱 명확하게 해. 전쟁은 네 책임이다 그러고 나는 너 무기 로지스틱스 서플라이는 해준다. 스트래티직, 택티컬 가이던스도 준다. 그렇지만은 전쟁에 직접 참여는 못한다 그러고 그거는 딱 잘라요. 지면은 네 책임이다 그러는 거.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거는 완전히 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에 좋은 또 안 나오네. 이게 돌리니까 나오네. 좋은 저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냐 하면요. 이 그 전쟁을요.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전쟁을 하면 강대국 간의 전쟁을 해도 손해다 그러는 게 1차 대전 때 이미 알려졌어요. 그 전쟁을 그 영국 같은 나라가 전쟁을 안 하려고 한 게 그 제대로 제정신이 있으면은 전쟁을 하면 둘 다 이긴 자도 패자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독일 참모부의 머리 좋은 녀석들이 그 블리츠크리그라는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규모 살상전을 안 한 것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상대방의 산업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길 수가 있다. 지금 미국의 C3 큐브인가 하는 거 전쟁이 있죠.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네. 그다음에 또 두 개가 더 붙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 생각에 미국이 뭐지? 10호알. 10호알도 미국은 직스케이. 그렇죠. 예, 글로벌. 그게요. 그 전에 그 이라크 전쟁 할 때에 럼스펠트나 체니 만나면은 엄청나게 설득을 했어요. 나도 그 전쟁 해가지고 결국 좋은 일이 없다고 나폴레온 말까지도 인용하고 마상에서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지만 통치할 수는 없다. 나폴레온 얘기도 하고 럼스펠트 보고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킨다고 그러지만 엄청난 이라크 국민한테 피해를 줄 거다 그러더니 럼스펠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한대 자기네는. 병력 살상이 거의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독일이 개발한 거를 미국이 테크놀로지만 가미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살상을 안 하죠. 인명 살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전투 능력을 살상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스투카 폭격기하고 그다음에 기갑 부대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상대방 전열을 뚫고 후방으로 가버려요. 이게 그러면은 그 적을 뒤에 있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끊기죠. 컨트롤이 안 들고 커맨드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엄청나게 그 초반에 승리한 게 그런 건데 그렇지만 나중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살상 규모가 커졌잖아요. 초기 성공은 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난다면 정말 전쟁을 못 해요. 그런데도요. 전쟁에 대한 그 유혹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저게 많이 복잡한데 전쟁은 참 깨끗하거든요. 하고 가면 미국이 참 자주 전쟁 그 유혹을 느끼는데 그런데 강대국 간에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핵폭탄 나오기 이전에 이미 확실한 거예요. 더구나 핵폭탄까지 나온다면은 전쟁이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전쟁을 해요. 어디서 전쟁하냐 하면 강대국의 임팩트가 제일 적은 지역에서 세계 정치의 마진에서 해요. 그 한계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랍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걸 해요. 그리고 그 이쪽에 있는 게 알바니아예요. 사실은 소련이 먼저 시작 안 했어요. 소련이 전쟁을 시키면서 자기는 완전히 감춰버렸거든요. 여러분 모스코 가면 모스코 대학이 건물 봤어요? 모스코 대학, 모스코 유니버시티라고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걸 보고 포스트와 스탈린 바로크라고 그래요. 좀 위압적인 폴란드 월소에 가면은 소련이 선물한 그 문화전당이 있죠. 그 건물이에요. 보기 흉해요. 엄청나게 위압적이고 크고 규모가 크고 그 모스코 대학 건물을 한국 전쟁 중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전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기네는 전쟁 중이지만은 미국하고 외교사 저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외교사지 유지하고 파티도 하고 정식으로 대사가 왕래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전쟁이 이거를 냉전 시대에 가능했던 특별한 전쟁이 스폰서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서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디플로매틱 커버리지 같은 걸 해줘요. 그러고 그 스폰서 국가는 피해가 거의 안 가요. 안 가고 그 로컬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로컬 클라이언트가 말하자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알바니아, 큐바 시작은 소련이 안 했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알바니아의 그 MI6하고 CIA가
알바니아 민족주의자들을 조직해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뒤에 숨고 알바니아가 소련의 변경이잖아요. 소련의 변경을 흔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 킴필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큐바가 또 그랬어요. 큐바도 보면 미국이 사실은 한 전쟁인데 미국의 군대는 안 들어가고 반 카스트로 세력을 훈련해서, 이거는 규모가 굉장히 적었는데 한국은 안 그랬어요. 한국도 이 타입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 국가가 있고 로컬 그 클라이언트 국가가 있고 부담하고 어려움은 손해는 거기만 가요. 실패하는 경우에 스폰서 국가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모른 척 발을 빼버려요.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소련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문제가 달랐어요. 왜 그런가? 세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념 전쟁이고 세계 전쟁이고 두 세력이 각기 이념을 대표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이사야서 거기에 바람을 심는 자는 태풍을 거두리라 수확으로, 그러는 구절을 책에는 인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람을 심는다 하고 생각했는데 태풍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도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 큰 전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이게 구라파에서 미국 같은 데서 나온 전쟁을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을 장기꾼하고 장기말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장기꾼하고 장기말하고. 근데 정치에서는요, 장기꾼하고 장기말이 구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둑이나 장기는 놓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의지가 없는데 사람은 안 그래요. 네,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우리나라 저술이나 미국 저술에서 보면은 이 사람 보고 오드맨 아웃, 한국 전쟁의 제일 큰 피해자는 모택동이었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냥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김일성한테도 마찬가지. 김일성도 스탈린의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거기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모택동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의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변경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변경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이 그 중심부를 흔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습게 알았다가는 제국 같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예가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있죠. 예수님을 심판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건 로마 제국의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아주 변경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사형을 하나마나 하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결국은 로마 전부가 그 사람의 말에 영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택동에 이제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그때야 모택동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보통 메가더가 바보같이 국경까지 진격했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메가더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 개입하려면은 7, 8월에 개입했을 거 아닌가. 그러면은 정말 지네들 마음대로 통일을 했죠. 그때 간신히 북한군을 막고 있는데 만약 수십만 중공군이 밀어닥쳤더라면, 근데 그거야 서양 사람들 눈으로 보면 누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인민군 복장만 입히면 될 거 아니에요. 모택동이 제의를 했는데도 김일성이 답을 안 해버렸어요. 거절은 안 했지만. 왜 그러냐면 소련 고문관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소련 고문관들이 꺼려요. 싫어해요. 스탈린이 싫어하니까. 이게 자기 저건데. 그러니까 김일성도 스탈린 눈치 보느라고 안 했어요. 만약 그때 했더라면은 그래. 근데 메가더 생각에는 만약 모택동이 개입하려면 7, 8월에 했지, 다 진
전쟁에서 개입하겠냐. 그러니까 밀고 갔죠. 안 하리라 생각하고. 뒤에 그렇게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건 몰랐어요. 모택동의 경우는 한반도에서 만일 중국한테 밀리면 미국한테 밀리면은 중국 본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경에서의 모멘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예요. 국내 정치도 저거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그 부하들이 자기 측근들이 다 저거 하고 인표는 겁이 나가지고 미국하고 싸운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모택동 그래도 웃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모택동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도 뭐 완전히 말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의 장기 말이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 눌러주세요. 네. 장기 말하고 이것도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 말인데 장기 말이 막 여기를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장기꾼을 움직이려고 메가다는 그러다가 뭐가지가 고기 달아났지만은 그 이승만도 보면요 장기 말이라고 미국의 괴로라고 그랬지만 이거 완전히 이승만은 미국을 흔들었어요. 지금 무슨 배짱으로 늙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말 김일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김일성은 스탈린의 말은 법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하면 예, 두 말. 중국한테는 막 덤볐어요. 그 팽덕회하고도 막 싸우고 팽덕회가 화가 나서 정 그러려면 당장 이 칼로 내 목을 쳐라 그러고 김일성한테 그런 정도로 싸웠어요 둘이. 그리고 뭐 당신은 옛날에 겨우 뭐 중대장급인데 나는 지금 내가다하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서 그냥 막 험악한 말들이 오가갔는데 김일성이 막 덤벼요. 팽덕회한테 막 덤비고 연합군 사령관을 누구를 임명하는 것 갖고도 막 싸웠어요 둘이. 왜 그러냐면 중국 인민지원군인데 무슨 사령관이 있냐. 그러니까 인민군 사령관 밑에 들어서 싸워야 한다고 그러고 김일성 또 배심이. 그러니까 팽덕회가 이게 또 웃기는 얘기가 군대도 얼마 안 남고 다 죽게 생긴 놈이 무슨 중국군을 지휘하겠다고 그러고 둘이 막 싸우고 처음에 중국군이 이기니까 막 밀고 내려가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고 팽덕회는 밀고 내려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고 벌써 또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중국군을 보니까 그때 보면은 신발이 저거 안 해가지고 전사자의 한 반이 다리 절단으로 동상하고 부상병들은 그 다리 절단이 됐더라고 동상으로. 그러고 근데 그 군대를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자고 김일성이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데 팽덕회가 못 견디게 생기면 그 모택동 통해 가지고 스탈린한테 얘기하면 스탈린은 중국 편을 들어주더라고 늘. 그럼 스탈린이 뭐라 그러면 김일성은 찍소리도 못해. 두 말도 아니. 스탈린 말은 뭐 법률이다 그러고 또 기차를 누가 쓰느냐 그거 갖고도 맨날 싸웠어요. 그죠? 중국하고 북한 쪽하고 중공군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스탈린이 그건 중국이 하라고 그러니까 김일성 꼼짝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다르더라고. 이 사람은 정말 장기말이 장기꾼한테 맨날 대들어. 그래가지고 장기꾼을 막 움직이는데 미국이 정말 골치를 앓으면서도 어떻게를 못하더라고 그거를. 지금 문재인이 미국한테 덤비려면은 이승만 묘에 가서 무슨 참배를 하고 이승만한테 한 수 좀 배우면은. 근데 무슨 배심이지? 아이젠하워하고 그 회의를 하는데 저기에다가 공동 성명문에다가 한국하고 일본이 잘 지내야 한다 하는 게 넣었다고 자기는 회의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공동 성명을.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들이 막 양유찬 대사랑마도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하고 회담을 하는데 간신히 갔어요. 갔는데 그 미국 측에서 중립국 감시단에 폴란드, 체코 이런 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맨날 왜 데모를 하냐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왜 그 공산주의 국가 대표들을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전국 시찰시키고 그러냐 공사 간첩할 경우 도냐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말이 딱 막히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할 말 미국 측이 하나하나 덤벼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일 6.25 때 니네 안 도와주면은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고 막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랬더니 나는 딴 약속이 있어서 가야겠다고 자리를 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분이 나가지고 그냥 자리를 차고 그러고 일어나는데 이게 의자가 넘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정전회담 잘 안 되니까 반공포로 석방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동맹관계를 안 한다면 그러면은 뭐 그 전쟁을 또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동맹을 했는데 미국은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동맹을 여기 부담을 또 지기 싫으니까. 그리고 동맹을 안 해줘야 부담은 없고 영향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이 우기니까 동맹을 해줬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미군 여기 있었던 게 2, 3만 있었던 게 만약 미국이 없었더라면요, 우리 또 싸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디터런스 역할을 했지만 한국군에 대해서는 리스트레인트 역할을 했어요. 북한이 1.21 사태 났을 때 우리도 그거 보복을 하려고. 그게 실미도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 특수부대 했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방치해버리니까 이 녀석들이 그 폭동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 위에 아웅산 때 무슨 또 그 도끼 한국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 사기가 나빠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보복을 하려면 미국이 아무튼 절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만일 안 그랬더라면 우리 전쟁 또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 안 할 수가 없었어. 양쪽이 모두 다 싸울 의사가 충분히 있어서 휴전했을 때에 다른 나라 군인들은 다 좋다고 파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 못 싸워가지고 저거였다고. 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경제 개발도 안 돼요. 민주화도 안 돼. 전쟁 상황이라면 민주화가 될 수가 없어요. 군인 위주 나라니까. 미군맨만 있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혜택은 잊어버리기가 쉽고 싫은 거는 남죠. 싫은 거는 기억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건 쉽게 다루면 안 되는 문제예요. 앞으로도 DJ가 통일된 이후도 미국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왜 그런 거 하니? 한국 혼자서 이 주변에 이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밸런스를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고. 미국이 없으면은 그렇게 생각한 게 뭐 친미 저걸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승만 보면은 참 대단한 배심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김일성하고 아주 대비가 돼. 김일성은 정말 스탈린 있을 때까지는 꼼짝을 못했어요. 스탈린은 저보다 안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한국 전쟁이 재미난 전쟁이 세계 시민 전쟁이에요. 이쪽이 사르트르, 이쪽이 레이몽 아롱, 니담, 조셉 니담, 홉스봄, 저기가 누구더라? 지식인들이요, 한국 전쟁에 그냥 일제히 뭐라고 한마디씩 다 한 거예요. 사르트르는 처음에 틀림없이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라고, 류마니 때라고 있잖아요. 류마니 때 그걸 저거 해가지고. 그러다 가만 보니까 도저히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면 저렇게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IF 스톤식으로 미국이 덫을 놔가지고 북한이 침략하게 한 다음에 전쟁을 또 하려고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메릴로 뽕티라고 페노메놀로지스트 있잖아요. 둘이 아주 친했어요. 공산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갈려요. 둘이 그래서 절교 상태. 그냥 뭐 때문에 한국 전쟁이. 근데 나중에 사르트르가요,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사실은 그때 이승만이 누군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다고. 일본하고 중국은 비슷하게 알았는데 한국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랬나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그 이념 지형이라는 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르트르가 나중에는. 그래서 메릴로 뽕티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운 게 나쁘다 그러고, 나빴다. 메릴로 뽕티 보면요, 그게 있어요. 그 폭력론 시릴르 비올랑스가 그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진보를 위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정당하다고 그랬는데, 소련이
전쟁을 일으킨 거를 구라파 사람들은 세계 거의 전부가 내전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소련의 저기 뉴 스테이트맨이라고 아주 진보적인 그 잡지 좌익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 전쟁을 세계 처음으로 퍼펫 하나가 다른 퍼펫을 공격한 전쟁이라고. 그런데 메릴로 뽕띠 같은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 생각에는 소련의 그 혁명을 주장하지만 이 혁명이라는 것이 불란서 내부의 자체적인 혁명 세력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소련 군대를 갖고 혁명하는 거는 이거는 참 곤란하지. 지식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유인데 만일 스탈린식으로 그런 혁명이라면 저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토 지지로 돌았어요. 한국 그 전쟁 저걸로. 이 사람은 니담이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학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이 사람이나 홉스보험이랑 모두 다. 근데 니담은 마지막까지 미군이 먼저 침략을 했다 하고 주장을 하고 레이몽 아롱이나 레이몽 윌리엄스라고 영문학자 있어 유명한 그 사람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아직 교수를 했어요. 전부 다 공산당들이었어요. 이 사람 모두 다 홉스보험이랑 니담이랑 레이몽 윌리엄스랑 공산당인데도 레이몽 윌리엄스나 홉스보험은 그거는 안 믿었대요. 미국이 먼저 침략했다는 건 안 믿었대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소련 주장을 북한 주장을 지지해줘야 한다. 이념적으로 맡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비슷했던 것 같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나쁘지만 우리 편이니까 그거는 괜찮다. 그러고 거짓말이라도 우리 편이 한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지지해줘야 한다. 그런 강한 이제 이념적인 저게 우리나라가 요새 제일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나쁜 게 아니라 이념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자기 편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소셜리스트 레얼리즘의 근조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경찰이 살인을 하면 역사의 진행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지만 혁명가가 경찰을 죽이면 그거는 같은 살인이지만 같은 살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념적인 정치에서는 그렇게 돼요. 정상적인 정치라면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곤란한데 반드시 도덕적인 저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레이몽 윌리엄스나 홉스보험이나 이런 사람은 미국이 침범 안 하고 북한이 소련 지위로 침범했다. 그렇지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공산당 편을 들어줘야 한다. 그러고 했대요. 니담은 그것도 아니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고 미군이 세균전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도 믿었어요. 니담 리포트라고 북한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니담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군이 세균전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는 안 해.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참 친절해요. 아주 착한 사람인데 참 특이하게 중국 여자 첩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상한. 근데 또 자기 본 마누라가 모른 척 해주고 그런 사람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2차 대전 진화 전쟁 때 영국 대사관에 문정관을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죽어라 한 게 중국 과학 서적 수집을 했어요. 니담에 중국 과학 역사 5권짜리가 있어요. 아주 고전. 그 맨 끝에 한국 과학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서양 과학에만 미쳐 있어가지고 자기네 과학 서적 같은 게 중요한 걸 몰랐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비행기 몇 대 실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케임브리지에 니담 센터가 있는데 중국 과학에 관한 서적 보려면 거기 가야 해요. 니담 센터로 죽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다 기증을 해가지고 막 그거 수집하는 사이에 중국 여자 첩도 하나 얻어가지고 영국에서도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고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그 중혼이 아니었고 어떻게 그런 사람 몇 사람 내가 알아. 미국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순진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확실하게 북한이 먼저 침범을 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을 바꾸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 안 바꾸고 죽었어요. 그다음 이제 다 끝났어요. 누가 이기고 졌냐 하는 문제인데 중국은 그 오드맨 아웃이라고 나온 저수들이 중국이 제일 손해를 봤다. 폴가이 같은 거였다. 안 그래요. 중국은. 그건 한 면만 보면 그렇지만 어떤 면을 보면 그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그 권력을 강화하고 정화 작업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미국하고 싸울 때에 근대 역사에서 중국이 제일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건 항미 원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년 사이에 서양의 강대국하고 싸워서 안 진 여건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스테이트 빌딩에, 네이션 빌딩에, 스테이트 빌딩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은 그걸 무시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보면은 제일 좋은 정치적인 자산이 한국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편 전쟁 때 보면요. 19세기 전반에 아편 전쟁 때 보면 중국 해군이 수적으로 한 5대 1 정도 우세인데도 불구하고 영국한테 형편없게 당하죠. 근데 그 해전에 나온 영국 배들이요. 영국 해군도 아니었어요. 동인도 회사 배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형편없이 당했어요. 그 대국 해군이. 근데 한국 전쟁은 어쨌든 지지는 않았어요. 북한을 살려줬으니까 자기는 승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승전은 아닐지라도 그건 중국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미국은 이건 나중에 얘기할 때요. 중국하고 소련도 손해봤다 그래요. 이제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미국이 대소 전략이라는 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거였는데 한국 전쟁 그 계기로 군사적인 것까지로 돌아서요. 완전히 군사화하고 서구라파가 재무장해요. 모두 다. 그래가지고 소련이 완전히 맥혀요. 결국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40년 후 소련이 무너지는데 계기가 나는 한국 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서 소련 국경 전부에 봉쇄를 하고 소련이 그걸 어떻게 피해보려고 뚫어보려고 큐바에다 하는 거 그것도 못하게 쫓아내고 그래가지고는 소련으로서는 팽창이 막히니까 팽창이 막히면 무너져요. 내부로 무너지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사실은 굉장히 손해를 봤다 생각했지만 스탈린의 목적은 달했어요. 중국을 한동안 국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죠. 예, 그 한국 전쟁 했으니까 미국한테 봉쇄를 당했죠. 20년 지나서 미국이 이제 화해를 하고 풀어줬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내적으로 고난을 겪었어요. 중국도 저걸 하고 스탈린의 목적의 일부는 달성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은 우리한테 맨날 그 자랑을 해요. 우리는 5만 명이나 죽어서 니네를 살려줬다 그러고. 그렇지만 미국은 굉장히 이득 봤어요. 오마 브래들리가 맨날 한국 전쟁은 나쁜 장소에서 나쁜 시간에 나쁜 전쟁이었다 그러는데 안 그랬어요. 좋은 전쟁이었어요. 미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전 세계적인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패권을 확립한 거예요. 모두 다 미국에 저거 들어간 거고. 제일 이득 받은 나라가 이 두 나라예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독일의 그 라인강의 기적은 사실은 한국 그 50년대에 보면은 한국 전쟁 특수라는 말을 써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걸 얼른 바꿔버렸어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근데 사실은 독일은 그때 실업자 산업은 하나도 없고 모르겐타우 플랜이 있잖아요. 그건 독일은 산업을 못 일어나게 한다고. 그런데 그 서양이 재군비를 하니까 중요한 수출국이 여기가 됐어요. 제일 많이 수출한 게 철조망이었어요. 제일 먼저. 아주 간단한 건데 질 좋고 싼 철조망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해. 그런
그래가지고 에르하르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경제가 막 잘하는 건 좋은데 전쟁 특수 때문에 경제의 일부분만 잘해서 균형이 없어진다 그러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한국 전쟁 특수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이득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방하고 그 소련이 그 군사적인 대결까지 가니까 두 나라가 아주 중요했죠. 기지국가. 일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평화국가가 아니라 기지국가라고. 그러니까 군사를 청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외교의 제일 유감이 뭐냐 하면 초점이 없어요. 외교를. 그냥 그 어떻게 민족 감정 뭐 이런 거 갖고 상유 12척 그러고 그런 그 엉터리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재무장 못하게 해야 해요. 거기 초점을 맞추려면은 일본의 동맹국이 일본에 있어요. 동맹. 일본 국민들이 다 싫어해요. 사실은 재무장하는 거. 아주 다는 아닌데 아직은 다수가 재무장하기 싫어해요. 2차 대전 트라우마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베 같은 그 리비저니스트가 하려고 하는 건 자기네가 저거 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면 진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지금은 못해요. 자기네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방어는 할 수 있는데 전쟁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베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상유 12척이니 죽창이니 그러고 죽창은 자기네들이 하나 딴 일반 백성들이 죽창 들고 나가지 자기들은 남의 아들 보고 들고 나가라고 그럴 텐데 근데 죽창가니 뭐 이러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베 도와줘. 그게 나는 지금 사실 제일 좀 유감이야. 무슨 초점이 있어야 할까. 외교의 전략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얘기를 몇 차례 하는데 예 그러고는 그다음에 그만 도로 딴 거 하더라고. 지금 같으면은 아베가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신통치 않은 나라들한테 깔보인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깔봐가지고 일본 말로 깡패들이 우익들이 하는 말 나메루나 깔보임 당한다. 그러고 우리를 얼마나 깔보면 우리 여자들 맘대로 잡아가냐 그러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딴소리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남한도 우리를 저렇게 깔보고 그러는.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면은 재무장 하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려나? 또 반일하고 또 죽창하고 그러려나? 아직도 12척에 있다 그러고 군사력까지 가지고 위협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아주 다르죠. 우리뿐만 아니라 나는 미국도 나중에 후회하리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은 은근히 그걸 지원을 하는데 일본이 재무장하면 니네 언젠가 또 후회한다 그러고. 근데 후회할 거다 그러는데 듣지도 않고 별로 잘 듣지도 않고 두 나라가 모두 다 빨리 주권을 회복하고 빨리 독립을 얻고 그래서 정상 국가가 됐어요. 참 유감이야. 우리가 희생을 하고 어느 나라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이 인도예요. 주성룡 뭐라고 소련군의 인민군의 러시아 말 통역하던 사람인데 대장가 그랬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인도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인도라고 그랬어요. 인도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생 국가가 국제 무대 중심에서 아무튼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우리 전쟁해가지고 인도만 진정한 승자는 인도라고. 그 사람이 인도로 그러니까 남북한에 다 안 가고 인도로 갔는데 나중에 브라질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그래요. 소련군 작전 명령 이런 거 같은 거 번역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뭔데 잘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손해뿐인가? 우리도 좀 이득이 있었어요. 괜찮은 이득이 있었어요. 뭐겠어요? 비닐하우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우리 채소를 못 먹어요. 일본에서 갖다 먹어요. 인분을 뿌리니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미군들한테 채소 공급을 했어요. 그때 그 비닐하우스 지금 많잖아요. 또 이득이 있었어요. 뭔가 문맹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농촌 청년들을 군대에 소집해가지고 맨 처음 가리키는 게 글자는 알아야 하니까. 근데 뭐 그냥 촌에서 가리키는 것보다 막 빠따로 때리고 하면서 가리키니까 순식간에 해방될 때 우리 문맹률이 78%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의 없어요. 세계 톱이에요. 문맹률 없기로. 아직 조금 있는데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세계에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거가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군대 내무반, 요즘은 내무반이라고 안 하죠. 근데 아무튼 내가 이란에서 샤 도와주고 일을 한 일이 있었어요. 한참. 근데 거기 가가지고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이 한 100여 개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이란 기업인데 사장에서부터 수익까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요. 이란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해가지고 유일한 조건이 자본을 다 대주고 시설 다 대주고 생산품으로 얼마를 저걸 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을 만들면 뭐 면사 몇백 톤을 하고 3분의 1 노동력을 일하는 사람을 쓰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몇 개월 사는 동안에 근데 샤 망할 때 간신히 달아났어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또 깜짝하면 잡힐까봐서 빨리 살아. 근데 샤가 떠날 때 이스파한 카펫 하나 주더라고 기념으로. 그래서 빨리 달아나서 살았어요. 근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죽었더라고 잡혀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요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한국 사람 거기 왔다 그러니까 와서 강연해달라고 여자 그 직공들이 거기서 일하는데 저게 많아요. 공장들이 많은데 보면요 이란 노동자들을 계약 때문에 3분의 1을 쓰는데 보면 그냥 개가 다니면서 뭐 쓰레기 주워 먹고 그러고 방도 엉망이고 막 쓰레기 다 버리고 우리 노동자들 보면 완전히 군대 내무반이에요. 침구 딱 이렇게 네모나게 강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제히 갔다가 일제히 나와요. 근데 농사만 하던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한국 전쟁 저것 때문에 거의 다 갔잖아요. 농촌 청년들이 거의 다 군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일하는 거를 배우고 기계에 접근이 돼요. 운전에서 통신, 총기 다루는 거 이런 거 정도 기본적인 그냥 호미하고 낫만 갖고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고 그것도 뭐 억지로 배우죠. 뭐 운전병 시키면 억지로 운전 배워야 해요. 탱크도 움직이고 뭐 막 그래야 하니까 그런 거 같은 게 이득이에요. 그게 이득이고 또 하나 이득이 있었어요. 굉장히 빨리 미국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일 근대화 빨리 된 게 군대였어요. 우리나라 군대들이. 그때는 수천 명이 미국에 가서 초급 장교들이 훈련을 받는데 군사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경영을 배워요. 군대 지휘라는 게 경영이에요, 사실은. 의식주 제공에서부터 훈련부터 그걸 엄청나게 많이 적어댔어요. 그래서 5.16 혁명이라는 게 아마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무기는 미국 무기를 들고 편제 전투 같은 건 일본식이었어요. 근데 한국 전쟁 지내면서 그게 완전히 미국식 전투 양식으로 바뀌어요. 편제 같은 게. 그러니까 박정희가 1954년에 미국에서 훈련받던 도중에 고속도로를 처음 봤어요. 저거 위험하지 않냐? 막 저렇게 빨리 달리는데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고율이 훨씬 적고 고속도로가 그 다음에 연료 소비도 훨씬 적다 그러고 신통하다 하고 생각했다가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고속도로가 중요하구나 그러고 그런 게 우리가 챙긴 이득인데 손해 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건데 오케이 얘기가 너무 원래 얘기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